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확인하면서 이미 전사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도 연관됩니다.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농담을 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진지한 축하를 보내면서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충동적인 의지를 잘 다루는 수지 와일스 현 선거대책 공동본부장이 내정됐습니다. 아버지가 트럼프 당선인과 닮은 점이 많다고 말한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2년보다는 이기는데 동기를 더 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자 추방은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취임하자마자 시행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추방 비용은 1인당 약 14,000달러고 싼 노동력에 대한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하고 10년 이상 미국에서 지낸 불법 체류자의 합법 신분 취득 기간을 줄여주는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에 텍사스 연방 판사가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50만 명의 배우자와 약 5만 명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USC 대학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그리고 미국 남부 12개 주에서 흑인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대선 직후 인종차별적인 휴대폰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농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갈색 밴이 대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연방수사국이 수사 중입니다. 영김 연방하원 의원은 당선이 확정됐고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 되려면 7석만 더 이기면 됩니다. 공화당의 백악관, 상원, 하원, 3중주가 가능해 보입니다.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도전자에게 4% 앞서고 있지만 여전히 경합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민주당의 데이브민 연방 하원 후보는 공화당 상대 후보에게 0.4% 뒤지고 있지만 이 지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구분됩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자율 0.25% 인하 발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물러나라고 해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고 이자율 인하 여부와 역시 관련이 많은 이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회사 주식, 판다는 소문은 거짓이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즉각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요 며칠 가장 널뛰기를 하는 주식이 트럼프 소셜미디어 주식으로 하루에 최고 20% 이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한 남성들에게 금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여성 혐오가 한창이었을 때 했었던 캠페인이라고 세계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 뉴스야 오늘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비서실장. 당연히 이제 차기 비서실장 이미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를 했고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에 앞서서 한인이나 한국인들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뉴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루쿠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이고 러시아 땅입니다.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12,000명 정도 배치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가 여름에 이곳을 부분적으로 점령을 했습니다. 북쪽으로 진군을 해서 점령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기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사망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사자가 우크라이나 군인인지 북한 군인인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초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한국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분명히 거기에 배치됐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교전이 있었고 전사자가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과도 당연히 이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에는 불안정한 새로운 메시지다, 새로운 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사실 이번 주 초에 굉장히 많은 북한군이 전사했다는 내용을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거듭 비판을 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에 서방 세계의 모든 지도자와 사람들이 러시아가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난했을 때 아무리 기자들이 물어봐도 트럼프 당시에 이제 뭐 후보도 아니었을 때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의 입장으로 절대로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만 이제 후보일 때는 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푸틴 편을 들어주는 것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긴 했죠. 그러나 모릅니다. 이 일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는. 분명히 전쟁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1월 20일에 취임하고 나면은 국제 이슈에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게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이슈일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너무 신났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뭐 주미 무슨 이스라엘 대사도 뭐 새로 내정을 하고 이렇게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이 본인에게 굉장히 잘해줄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입장은 완전히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뭔가 언젠가는 휴전을 해야지 될 텐데 그때에는 휴전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얼만큼이나 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한 20% 정도는 러시아가 점령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점령한 그곳을 그대로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이건 러시아로서는 대러시아 그 과거의 제국으로서는 수치죠. 러시아의 위성국 아래 들어있었던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전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땅을 빼앗겨? 부분적으로라도 이건 아니지? 크로쿠스?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맹렬히 이제 지켜서 그 뒤에 협상을 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간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꽁꽁 얼게 춥게 이렇게 할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젤렌스키로서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완전히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는 게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것을 해줬지만 결정적인 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론 머스크와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하니까 스타링크라는 본인의 위성을 딱 보내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으로 러시아 이제 크림반도 이쪽을 진격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 편을 들어서 스타링크를 해주지 않고 러시아의 유리한 쪽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러시아를 도왔다는 게 아니라 너무 신중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을 결국 주지 않았고 뭐 행동 한번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끈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좌절한 상태입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아직까지는 본인이 70며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too late.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어차피 우리는 맨손으로 생명선을 지키느니 트럼프라는 사람과 도박을 해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많은 그 유럽 쪽의 언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강력한 미국을 기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축하를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문에 한번 탄핵을 당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의사당 폭동 사건 때문에
바이든이 나오니까 바이든과 뭐 아들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좀 폭로를 해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보낼게. 그때는 전쟁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방국에 대한 그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탄핵을 당했으니까 서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정치에서는 어쨌든 힘 있는 쪽에 을이 결국은 고개를 끄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바이든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2달 조금 더 있으면, 그리고 결정적일 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라는 사람에게 한번 도박을 해봐. 그런데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돕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을 돕겠습니까? 완전히 블라디미르 푸틴을 돕기만도 어렵다고 봅니다. 공화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편인 사람들이 있죠. 있고 언론계에서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터커 칼슨 같은 사람, 트럼프 주변에도 무척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공화당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푸틴만을 돕는 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미국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이제 좌고우면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많은 뭐 우파 매체에서는 거봐, 푸틴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진지하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뭐 이탈리아 이런 데 엄청 빨리 미국으로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이제 다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뭐 약간 존중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독재자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해서, 많은 매체에서는 이게 이제 푸틴의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을 추켜 세우면서 다루기 작전이 들어갔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암살 시도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의 그 용맹이란 진짜 사내다움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할 그럴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이제 유럽은 굉장히 그래서 긴장입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이 그 삼각 관계에서요.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에요. 선거 후보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푸틴을 지지한다거나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터커 칼슨이 양쪽을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세우는 편이고요. 그래서 터커 칼슨 쇼에는 히틀러가 잘못이 아니다, 세계대전에 다른 쪽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역사학자라는 사람들도 출연을 하죠. 미국에 분명히 그 같은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는 있지만 트럼프 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어느 정도의 그 방패막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는 모르고, 그 사이에 푸틴은 추켜 세우면서 이제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휴전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렇고 당선인 이 시절부터 추켜 세우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본인은 굴욕스럽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데 어떤 것인지 그림을 모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4시간 안에 종결시킨다고는 했지만, 뭐 JD 벤스 부통령이 가끔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마이크 폼페오 전 그 국무장관이요, 이번에도 아마 장관으로 기용될 확률이 높은 것 같던데, 그 국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좀 뭔가 기고문을 쓴다던가, 이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 가입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나토 가입을 적어도 많이 연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휴전을 하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런 상황에서 나토 가입이라는 보장까지 받아두지 않으면 언제 또 러시아에게 완전히 먹혀버릴지 모르니까 그걸 또 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북한군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 정책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이든 때도 전폭적으로
아주 그냥 뭐 융단 폭격하듯이 러시아가 폭격받으라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준 적은 없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조차 사라져 버린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달라지는 것들이 벌써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민만 조금 말씀드리고 이 섹션을 마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불법 그 체류자를 추방을 하려면 후보의 선거 캠페인 당시에는 2천 몇백만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앞장서서 지금 추정하기는 한 1,100만 명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다 추방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당선인이 되고 나니까 조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전에는 그냥 일리걸 이미그랜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이건 오바마 때 이미 많이 했었던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부터 추방을 시작하는데 한 사람 추방하는데 14,000달러 정도가 든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싼 노동력을 미국에 주면서 일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은 또다시 추가 비용으로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추방하겠다. 그러면 1,500억 달러 정도는 든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2025가 나옵니다. 한인 여러분들도 이제 트럼프 시대의 메디케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신경을 쓰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 메디케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삭감 같은 거 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 제가 9시 35분경에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 2025가 너무 극우적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헤리티지 재단의 트럼프 임기 2기의 청사진이요. 900페이지짜리. 거기에서 이민 그쪽을 보면은요. 이민 굉장히 강력히 단속을 하고 대규모 추방을 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거 이거 다 지원을 하고 멕시코에서 돈 절대 안 냅니다. 국토안보부도 해체하고 더 크고 더 강한 대통령이 원하는 식으로 뭐를 만들고 또 이민자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밟을 때 수수료 있죠. 이것도 대폭으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돼 있나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미국 역사상 아무튼 가장 큰 그 추방 프로그램을 한다. 이게 프로젝트 2025의 그림인데 지금 벌써 후보 당시에는 우리 그거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25 프로젝트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스티븐 밀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서 트럼프 임기 1기에 가족을 떼어놓는 젖먹이 어린이와 엄마도 떼어놓는 이런 그 정책 그리고 또 일부 무슨 뭐 아랍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 여행 금지를 내린다던가 그런 청사진을 만든 스티븐 밀러가 또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은 그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하고 10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미국 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고 한 그 불법 체류자들,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배우자죠. 그 사람들에게 합법 그 신분 그를 주는 것을 과정을 조금 단축하고 조금 더 빨리 주고 하는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텍사스의 연방 판사가 이건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0만 명의 배우자와 약 5만 명의 그들의 자녀에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해당되는 한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격이 뭐 아무튼 갖춰줘야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8월 달부터 텍사스 등을 포함해서 15개 주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8월 달부터는 집행이 조금 보류가 됐는데 아마도 이게 그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에서 계속 정권을 잡았다면 더 쉽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게 뭐 3년 동안 어떤 그 일할 수 있는 허가도 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지방 판사가 제이 캠블 바커라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판사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이 없지 하면서 이걸 무효라고 했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면 뭐합니까? 이제 떠나는 다 끈떨어진 행정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변하는 모습이고요. 아마 불법 체류자를
뭐 단속하고 또 적발해내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지 되는 그런 일이고요. 그 이전에 무슨 뭐 마리코파 카운티라든가 애리조나주에 이런 데서 쉐리프가 앞장서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냥 피부 색깔만 보고 의심이 되면은 뭐 신분증 내놔봐 하는 그런 그 모욕적인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일까지도 우선 뭐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은 되지 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 각오는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하는데 USC 학생들도 받았답니다. 휴대폰에요. 이름까지 딱 적히고 주소도 적히고 근처에 있는 농장으로 갈 테니까 목화 따러 가자. 흑인 학생들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목화 따러 가니까 여기에 모여. 그러면 그 오너가 아니고 핸들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노예 핸들러들이 갈색 밴으로 대기를 하고 있을 거야. 가서 이제 몸수색부터 받을 그럴 준비도 하고 이런 것이 USC를 포함을 해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가 패배 시인 연설을 했던 카멜라 해리스의 모교인 워싱턴 DC의 흑인 대학교 하워드, 또 다른 워싱턴 DC의 흑인 대학교,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서도 있었고요. 알라바마, 메릴랜드,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아마 이들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받았으면 얼마나 지금 2021년도에 노예 이런 것을 놀랐겠어요. 그런 학생들 가운데 또 일부는 부모에게 얘기조차 안 했을 겁니다. 혼자 상처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한인 학생들 가운데서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미국 사람처럼 살던 그런 학생들도 엄청나게 이런저런 차별을 받고 사는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라티노의 표, 라티노 남성들의 경제에 좌절한 표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백인 표잖아요. 백인이 이제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리기 싫다 하는 것도 많이 반영된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직후에 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각오도 해야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리 조금 보는 미국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뉴욕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딱 카멜라 해리스 그 후보의 패배 시인 연설 그때 맞춰서 터진 거네요. 트럼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어떤 언급인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그 내용에 트럼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만 나오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연방 수사국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꼭 미국 내에서 이렇게 했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피부 색을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것도 이제 그 후보의 캠페인 본부에서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인 말을, 뭐 후보 자체도 인종차별적인 말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그 인종을 향해서 이게 완전히 전화번호 뭐 이런 것까지 다 입수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조직이 있다는, 디테일한 조직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선거 끝나고 며칠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변화입니다. 대단한 변화, 앞으로 엄청 많이 일어날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백악관에서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 탄생,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인 수지 와일즈 67세입니다. 이분은요, 항상 사실은 어제 그 결정되기 전부터 계속 조용하고 막 뭐 본인이 일한 것도 공은 남에게 돌리고 또 그 굉장히 나서기는 싫어하는데 상냥하고 뭐 언론에도 상냥하고 그런 분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해외에서부터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지금 선거대책본부 공동 의장인 수지 와일즈 씨가 어떤 역할을 할까 했더니 제일 중요한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했는데요. 비서실장 역할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이제 취임하면 대통령이 좀 화끈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동적으로 뭐
그래서 사람들을 막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죠. 백악관에 누가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본인이 이제 스크린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 임기 1기에 그냥 막 개인 전화로 아무하고나 막 통화하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변덕스러운 충동을 억제하는 아주 희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의 그 변덕스럽고 좀 변덕스럽다기보다 좀 충동적이고 한 그런 것을 억제하는 희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이제 냉정하고 조직력도 뛰어나고요. 문제 해결사다. 그 대통령이 그 뭐죠? 당선 그 연설을 할 때, 승리 연설을 할 때 JD 벤스 부통령에게도 마이크를 주고 뒤에 서 있지 말고 여기 오라고 하면서 줬잖아요. 이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 지금 내정자에게도 줬죠. 근데 이제 그 아이스 베이비라고 했죠. 아이스 베이비라고 그게 이제 좀 신중하고 침착하고 그렇다는 걸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늘 보면은 박스형, 그날은 좀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었지만 박스형 자켓 입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선글라스를 끼는데 왜 우리가 그 거울 선글라스라고 하는 반짝반짝 그 빛나는 그런 선글라스 끼고 머리칼은요 은색으로 보일 정도의 금발. 아주 상냥합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뭐 상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그렇고 정책 담당자도 그렇고 로비스트, 기자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도 있고 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NFL 그 스포츠 브로드캐스터인데 아버지하고 예전에 그 잭 캠프 정치인이 알아서 잭 캠프 아래서 조금 일을 하다가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도 일을 했고 뭐 백악관에 스케줄링하는 그런 일들도 했고 론 디센티스도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드는데 힘을 썼고 물론 트럼프 그 후보와는 전부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론 디센티스는 사실은 복을 찼어요. 본인이 주지사가 되고 나서 론 디센티스에 의해서 이 사람하고 결별을 한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이번에도 이 사람 떨어지지 않아 하는 릭 스캇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붙었지만 상원 의원을 하기 전에 플로리다의 주지사였었잖아요. 그 주지사일 때 아무것도 정치라고는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업가를 주지사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앞으로 이제 그 백악관의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된 수지 와일즈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무튼 좀 주목받는 것 이런 거 싫어하고 내 아버지하고 트럼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팻 서머럴이라는 NFL 브로드캐스터니까 NFL 잘 보시는 분들은 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템퍼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격 같은 것이 조금 비슷하고 좀 다루기 힘든 사람,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 대통령과는 전혀 다르죠. 술을 입에 안 대니까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술을 입에 안 대는 사람들입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아버지가 NFL 그 브로드캐스터였지만 테니스라든가 농구라든가 좀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포츠 같은 것 무척 좋아하고요. 85년도에 이제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갔답니다. 남편이랑 같이 이사를 가서 컨설팅 회사도 했고 뭐 딸이 2명 있는가 하던데요. 아무튼 그 플로리다주에서 그러니까 정치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 1기 때는 또 규를 잡는다 해서 사성장군 뭐 존 켈리 같은 사람이 가서 막 역사도 가르쳐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 후보 마지막 그 캠페인에는 독재자가 될 것 같아, 파시스트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비서실장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주에서도 이제 3명의 시장 만드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2년보다는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기는 여기에 더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이랍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돈을 나를 얼마를 줄 것이야. 이것보다도 팀을 선택을 할 때 이 팀이 내가 들어감으로써 다른 팀 구성원과 여러 가지를 볼 때 팀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이기니까 그런 것을 본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념이 아니라 이기는 거야, 이기지 않는 거야. 이걸 보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트럼프 후보가 지난번 선거에서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본인들이 자초한 거지만 부정선거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면서 우편 투표도 뭐 사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걸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번 선거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로서 뭐 조기 투표도 하라고 하고 우편 투표도 하라고 하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 정도 해서 대체적으로 평은 무척 좋은 편입니다. 지금 아주 냉정하게 트럼프 이 당선인을 좀 잘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장감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사람, 좋은 인선인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있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장관 물망에 오르는 사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버트 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는 장관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준을 받아야지 되는데 상원에서 공화당이 지금 뭐 한 석을 더 넣어서 지금 53석인데 그리고 조금 더 남아 있고요. 계산해야지 되는 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워낙에 음모론을 많이 퍼뜨렸었기 때문에 어떤 장관으로서 인준받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무슨 식품이라든가 건강 같은 것을 통제하는 기구 이런 데를 지금 관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론 머스크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코스트를 그 비용을 줄이는 거 뭐 한 3분의 1 정도 줄인다. 뭐 2억 달러 줄인다. 정부 운영 비용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가 아마 뭐 국무장관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마이크 폼페오도 있기 때문에 글쎄 잘 모르겠어요. 마르코 루비오는 예비선거 당시에는 트럼프 후보와 겨루다가 금방 이제 이제 꼴이 내렸고 플로리다주의 연방 그 상원 의원이고 뭐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에도 있었고 하니까 그쪽에 그 내부의 인선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욕에서는 연방 하원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 하원조차도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고 한 20여 석 남았는데 공화당이 211석, 민주당이 199석입니다.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있어야지 되니까 민주당 이거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20석 가져가면은 다 가져가야지만 겨우 23석 정도 남았나 그러거든요. 다 가져가고 한두 개 떨어야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힘들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처음에 개표 시작하면서 그래도 하원은 민주당이 했는데 그것도 점점 이제 가라앉아 갑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거죠. 대통령도 억제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과 상원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 하원에서조차 어떤 대통령과 공화당을 억제할 메커니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만 나쁜 게 아니라 공화당에게도 엄청 나쁜 거고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많은 책임이 거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자체에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한인 시니어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약회사 편이 아니었고 일반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 처방약값 많이 내려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은 제약회사와 더 가깝습니다. 그런 거 메디케어 민영화 이거 지금 거의 뭐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강에 관한 것이 정부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자의 손에 있을 때는요. 사업자는 영리가 목적입니다. 정부가 갖고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뒤에 조금 다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의 분포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이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인들 중에서는 영킴 후보는 어제 확정이 됐고요.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참 AP가 모든 것을 다 먼저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킴 의원도 어제 보니까 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쯤에 74% 개표인가 그랬어요. 74%가 개표가 됐지만 차이가 워낙 많았고 상대 도전자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투표함도 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AP가 딱
이제 그 영킴 당선 확정 이렇게 체크를 해주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포함해서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45지구의 미셸 스틸 의원의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한 4% 정도 앞서가던데 이게 이제 거의 한 70% 개표 정도 됐고, 그런데도 당선 확정을 해주지 않고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리를 하거든요. 30%의 투표함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AP는 알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이걸 해오니까. 그래서 그쪽은 지금 경합주로 분리를 하고, 그에 비해서 또 47지구의 데이브 민 도전자는 공화당이고, 데이브 민 연방 하원 의원 후보는 이게 민주당 쪽으로 likely, 확정은 아니지만 likely로 하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어요. 0.4%. 앞서가는데도 AP는 아는 겁니다. 저 우편통이 집코드 어디에서 나오면 표가 어느 정도 많을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라고는 안 하지만 likely 민주당, 데이브 민 당선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지금 한인 입장에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LA의 그 검사장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진보적이긴 하지만 그 진보적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런던 브리드. 그리고 두 사람이 똑같이 법과 질서,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최근에 계속 이제 어떤 범죄를 단속하고 하는 것 했거든요. 그런데도 도전자에게 졌습니다. 도전자가요, 엄청난 가문의 사람입니다. 데니엘 루이라고 그 리비 청바지 있죠? 리바이스, 리비, 그 스트라우스, 청바지 상속자예요. 상속자고 뭐 자선단체도 돈이 워낙 많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으니까 설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100년 넘어 만에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의 시장이 됐다. 이게 이제 두 사람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여기서 법과 질서 캠페인도 똑같이 벌였고, 근데 현직이 심판받은 거죠. 정치 경험이 없어도 저 사람, 그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선거 캠페인에 돈을 엄청 많이 썼다. 이것도 있고, 로스앤젤레스는 이제 확실하게 어제 결정이 났잖아요. 조지 게스컨이 이제 공화당, 전에 공화당이었고, 무소속, 네이슨 호크만에게 진 거, 진 것은, 이건 이제 진보 검찰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아침에 벌써 그런 얘기 나옵니다. 메넨데스 형제, 뭐 50년, 지금 18살, 21살이었는데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근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었고, 끊임없이 엄마가 그것을 또 숨겼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았고, 별로 뭐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뭐 이런. 그러다 부모님들은 아니, 그렇다고 부모를 살해를 하면은 세상에 살아있을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 그런 그 심각한 아이에게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뭐 그 사람들이 지금 50 몇 살 돼서 감옥살이를 오래 했죠. 가석방 하는 것을 조지 게스콘이 이제 그 재판관에게 다시 해주십시오.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가석방위원회가 해야지 되고, 게빈 뉴섬이 서명을 해줘야 되지만, 그건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옴으로써 한인들에게 달라질 수 있는 메디케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비, 마음의 각오라도 하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하도 뉴스가 많아서 어제 뭐 금리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내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사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두 번 다 노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 그 대통령이었었을 때 뭐 이자율 좀 막 내리라고 압박을 했는데,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뭐 독립적인 기구다, 우리가 다 보면서 한다, 그것은 우린 정치적으로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을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임하라고 하면 사임할 겁니까? 노.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연준 의장 자리를 사임하게 할 그 권한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2026년 5월까지가 이 그 임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압박은 받겠죠. 압박은 받고, 실제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2025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트럼프 임기 2기의 청사진,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 뭐 프리덤 코커스를 포함해서 이런 좀 극적으로 우측으로 가 있는 정치인들이 연방 준비제도도 없애야지 되고, 뭐 근본위로 해야지 되고, 대통령이 다 뭐 원하는 사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롬 파웰이 원래 2018년도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한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런 일, 그러나 아무튼 대통령은 계속 내 연준에 대해서 나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는 게 맞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한 사람, 이사 한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2025에서 다 굉장히 길고 많은 내용인데, 좀 전에 이제 이민을 조금 말씀드렸고, 메디케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가족을 우선시한다, 이 프로젝트 2025라는 게. 그리고 뭐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것,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때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백인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대한 목표들이 있는데, 일상생활에도 너무 많은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또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 헤리티지 재단 회장인 케빈 로버츠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회 안전망을 줄이는 게 이게 이제 트럼프 임기 2기의 헤리티지 재단의 청사진인데, 뭐 푸드 스탬프 이런 거 다 뭐 무료 뭐 프리스쿨 같은 것도 그렇고, 학자금 융자는 탕감은 이제 끝났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정부의 기금을 그 제한하고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그 2025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답니다. 다만 그 목적 자체가 이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도록 증가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세월이 지나면 뭐든지 다 어떤 부서에서 써야지 되는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증가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결국 그 예산을 증가시켜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년에 후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금이 삭감되고, 자금이 삭감된다는 것은 일반인들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죠. 커버리지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영구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이제 2025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뭐 상한선도 막 많이 정하고, 지금보다는 어쨌든 훨씬 힘들어진다. 어느 정도로 힘들어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럼 깎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깎아야지만 부자를 세금 감면해 줄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국립 그 해양대기청, 여기에 국립기상청이 속해 있거든요. 이걸 상업화한다고 하잖아요. 이 2025에 따르면 상업화하지만 연방정부에서 돈 주고 해. 그리고 뭐 메디케이드 이런 것들도 민영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부의 방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이 그렇다,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의 뜻이 그렇다 하는 정도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서 껌껌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이제 그림은 적어도 지금보다 좋아지지는 않는다. 처방약 같은 그 약값 같은 것도 그렇고 적어도 좋아지진 않는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각오를 하시면서 예산 그 편성 같은 것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부터요, 미국의 모든 매체와 세계 모든 매체에서 4B라는 것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4B가 뭐지 했는데 이게 또 코리안이랑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데 몰래카메라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젊은 정치인이 뭐 젊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 미국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성 혐오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을 때 한국의 여성들이 4B, 그러니까 B가 안 한다 할 때의 안일 B자인 것이죠. 해서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이도 안 낳고, 데이트도 안 하고, 출산도 거부하고 하는, 금욕 비슷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그것이 미국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그 남성들을 향해서 섹스도 거부하고 4년 동안 우린 뭐 안 할까, 이게 좀 지나치긴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백인 남성들만 중요해, 여러 가지 의미로요. 그런 것들에서 나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이제 성관계도 안 한다 해서 이제 뭐 내용이 좀
딱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세계에서 이런 그 문제, 한국을 이제 그 어떤 그 모방을 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것도 이제 틱톡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